여러분은 평생 자식 위해 헌신한 부모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비싼 여행, 다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식, 더 이상 찬바람 부는 세상에서 떨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에 등 한번 지지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하십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자식들이 어릴 적 쓰던 낡은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결혼 사진과 아이들의 돌 사진, 대학 졸업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그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 올해로 68, 박만수 씨다. 그의 어깨 위로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린다.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다. 통장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들 장가미천이라고 쓰여 있다. 만수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통장 마치 세상에서 돈으로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아들의 작은 동지를 지켜줄 수 있을까? 서울의 오래된 골목,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2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박만수 어르신은 멈춰섰다. 아침 9시. 그의 하루는 늘 이곳에서 시작됐다. 건물 정면에는 성실 목욕탕이라는 글자가 푸른색 페인트와 함께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어르신은 품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먼지 쌓인 유리문을 정성껏 닦았다. 마치 성전을 돌보는 사제처럼 경건한 손길이었다. 15년 전 아들 손에 이끌려 억지로 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그의 출근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아이고, 영감, 또 나와 계셨네. 문 연 줄 알고 손님 오겄소. 길 건너편에서 참기름을 짜던 방앗간 주인이 허 웃으며 소리쳤다. 만수 어르신은 멋쩍게 헛기침하며 대꾸했다. 때라도 좀 벗겨줘야지. 저 녀석도 평생 내 속 썩인 적 없는데. 그의 아내 이순자 여사는 1층 목욕탕 입구 옆 작은 쪽문 안 순자김밥에서 분주했다. 김밥집 역시 문을 닫은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매일 아침 김밥 2줄을 쌌다. 한 줄은 남편 것, 다른 한 줄은 혹시나 찾아올지 모를 아들 몫이었다. 김값이 아니라 금값이야. 아주. 작년보다 2배는 오른 것 같아. 이러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김밥집은 한 줄에 4,000원도 넘게 받지. 우리 때는 1,000원짜리 한 장이면 배 터지게 먹었는데 순자 여사는 혼잣말을 하며 잘 익은 달걀지단과 시금치를 하얀 밥 위에 올렸다. 그녀의 손마디는 오랜 세월 김밥을 말아온 훈장처럼 굵고 단단했다. 한때 이 골목은 그들의 왕국이었다. 새벽이면 목욕탕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우렁찼고 고소한 김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목욕하고 나온 손님들이 순자김밥에 들러 김밥 한 줄로 허기를 채우는 것은 동네의 당연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집집마다 번듯한 욕실이 생긴 뒤로 목욕탕을 찾는 발길은 뚝 끊겼다. 2003년만 해도 전국에 목욕탕이 10,000개 가까이 됐다는데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며 만수 어르신은 혀를 찼다. 문 닫는데도 돈이 수천만 원이었다. 철거비가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성실 목욕탕은 동네의 흉물이자 그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 그날 오후 거짓말처럼 아들 정훈이 찾아왔다. 헬스케진 얼굴에 값비싼 양복은 어딘지 모르게 구겨져 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침에 싸뒀던 김밥을 냉큼 내왔다.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밥은 먹고 다니는겨? 정훈은 김밥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면서도 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내민 것은 하얀 서류 봉투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순자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이게 뭐냐? 정훈은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 건물 파셔야 해요. 여기 붙들고 계셔봤자 세금만 나가잖아요. 제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 알아봐 놨어요. 만수 어르신은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미친놈.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떤 곳인데 팔아? 내가 내 놈 기저귀 갈아주면서 타일 한 장 한 장 내 손으로 붙인 곳이야. 정훈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아버지,
저도 먹고 살아야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떤 줄 아세요? 작년, 재작년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어요.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편의점 2배인 11만 곳이 넘는데 작년에만 1만 4천 곳이 문 닫았다고요. 저도 이 양복 입고 버티는 거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성실 목욕탕처럼 자신 역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당근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직거래하는 사람이 수십만 건이라는데 누가 비싼 중개수수료 내가며 집을 구하려 하겠냐는 한탄이었다. 전세 사기까지 터지면서 공인중개사는 사기꾼 취급받기 일쑤였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거 팔아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해야 해요. 네? 그날 밤 만수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순자 여사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영감, 자요? 정훈이 저러는 거 마음이 아파서 어쩌면 좋소. 걔도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만수 어르신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당신까지 왜 이래? 저놈이 뭘 안다고. 세상이 변했으면 변한 세상에 맞춰 살 생각을 해야지. 왜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걸 팔아먹을 생각부터 하냐고. 그는 젊은 시절 목욕탕 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다쳤던 다리를 절뚝이며 밖으로 나갔다. 싸늘한 밤 공기 속에서 성실 목욕탕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동네의 사랑방이었던 곳. 동네 옷가게 사장도 카센터 정비사도 저녁이면 뜨끈한 탕에 몸을 담그고 시름을 털어놓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옷가게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쇼핑몰의 초저가 공세에 두 손 들고 폐업했다. 동대문에서 1만 5천 원에 떼온 옷을 2만 9천 원에 파는데 중국에서는 똑같은 옷이 9,900원에 팔리는 세상이었다. 동네 유일이던 카센터는 전기차가 늘면서 일감이 뚝 끊겼다. 엔진오일 갈고 변속기 고치는 일이 정비의 70%였는데 전기차에는 그게 다 없으니 수리할 게 없어진 것이다. 만수 어르신은 걷잡을 수 없는 기침을 토해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칠 뒤 만수 어르신은 결국 쓰러졌다. 아들과의 다툼 이후 급격히 나빠진 폐가 문제였다. 병원에서는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비는 부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었다. 순자 여사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정훈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아들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다. 텅 빈 사무실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독촉장 몇 개가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내밀었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정우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었다. 그 순간 병원에 있어야 할 만수 어르신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도 아들도 지나쳐 낡은 건물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평생 짊어진 성실이라는 이름처럼 무거워 보였다. 만수 어르신은 성실 목욕탕의 차가운 유리문을 가만히 쓸었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뒤따라온 정훈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정말입니다. 아들의 울음 섞인 고백에 만수 어르신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힘겹게 일으켰다. 그리고는 저 멀리 또 다른 건물이 헐리고 있는 공사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다, 이 낡은 건물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의 최선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어.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깊고 슬픈 눈이었다. 우리 아들 지키는 게 그게 내 평생의 진짜 최선이었다. 몇 달 후 성실 목욕탕과 순자김밥이 있던 자리는 말끔하게 비워졌다. 만수 어르신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부부는 아들이 구해준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어느 주말 순자 여사가 오랜만에 김밥을 쌌다. 여전히 김값은 비쌌지만 그날의 김밥은 세상에서 가장 풍성했다.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으며 세 식구는 아무 말 없이 텅 비어버린 옛 동네 터를 바라보았다. 하나의 목욕탕이 사라졌다. 작은 김밥집이 사라졌다. 동네 옷가게와 카센터도 지도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땀과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의 기억일지 모른다. 당신의 소중한 삶의 터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김철민 어르신의 아침은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구청 공무원으로 30년을 꼬박 채우고 명예롭게 은퇴한 지 벌써 10년. 그는 아내 오숙자 여사가 정성껏 가꾼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엽니다. 아내의 반려식물들은 햇살을 받아 싱그러운 녹색 빛을 뽐냅니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부부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는 삶. 철민 어르신은 갓 내린 커피 향을 맡으며 신문을 넘기다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고라는 헤드라인에 잠시 눈을 멈춥니다. 씁쓸한 미소와 함께 그는 15년 전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아들이 보내준 걸로 맛있는 파스타나 해 먹을까? 아내의 밝은 목소리에 그는 신문을 접으며 대답합니다. 그럽시다. 우리 지훈이 덕에 입이 호강하는구먼. 그의 얼굴엔 그늘 한 점 없이 평온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철민 어르신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중마고 박영철이 있었습니다. 영철은 서울 을지로 인쇄 골목에서 영철정밀인쇄라는 간판을 걸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날로그 인쇄가 전부이던 시절, 그의 기술은 업계 최고로 통했고 덕분에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세상은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 인쇄물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철민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빚을 좀 내서라도 최신 디지털 인쇄기를 들여야지.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잖아. 어느 날 영철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굳은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철민 어르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철아,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큰 흐름을 봐야 해. 저기 동네 사진관도 봐. 필름 맡기는 사람이 없어서 파리만 날리잖아.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는 내 처남도 중국 쇼핑몰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야. 지금은 빚을 내서 뭘 새로 버릴 때가 아니야. 가진 걸 지켜야 할 때라고. 하지만 영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기술 하나로 일군 인쇄소에 대한 자부심과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결국 그는 무리하게 2억 원을 대출받아 기계를 들였지만 밀려드는 디지털의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인쇄소는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고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공장은 그의 손으로 직접 철거해야 했습니다. 잿빛으로 변한 공장터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친구의 구분 등을 철민 어르신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철민 어르신의 아들 지훈도 인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던 중소기업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근사한 북카페를 차리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아버지, 요즘은 그냥 책만 파는 서점은 안 돼요. 감성 있는 인테리어에 커피 맛도 좋아야 젊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요. 제가 목 좋은 곳을 봐둔 데가 있습니다. 아들의 야심찬 계획에 철민 어르신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그는 셔터가 내려진 친구 영철의 인쇄소 터와 폐업 안내문이 붙은 주변 가게들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아, 내 꿈을 꺾고 싶은 게 아니다. 하지만 보렴, 저분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열정이 없어서 망한 것 같니?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그런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서 평생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란다. 그는 아들에게 북카페 창업 자금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법이나 앞으로 유망할 전기차 관련 기술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과 친구의 실패를 직접 목격한 지우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의 꿈을 잠시 접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25년 오늘, 아들 지우는 건실한 온라인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값비싼 임대료나 인건비 걱정 없이
집무실에서 노트북 하나로 전국의 소비자들을 상대합니다. 그는 종종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 말씀 듣길 정말 잘했어요. 그때 북카페를 차렸다면 지금쯤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철민 어르신 부부는 이제 아들이 성공해서 보내주는 용돈으로 손주들 장난감을 사주고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립니다. 지난 주말 세 식구는 오랜만에 을지로를 찾았습니다. 친구 영철의 인쇄소가 있던 자리는 번쩍이는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었고 골목을 가득 채웠던 잉크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철민 어르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란다. 때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가 진짜 우리 삶을 지켜주는 법이지. 그들의 자산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시대를 읽는 지혜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기였습니다. 텅 빈 인쇄소터 위로 부는 바람 속에서 철민 어르신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진정한 성실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선택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가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아주 익숙한 부분까지 밀어내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특히 오늘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자동차 정비업계, 우리가 흔히 카센터라고 부르는 곳들입니다. 왜 갑자기 멀쩡하던 정비소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에 몰렸을까요? 바로 자동차의 심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타왔던 기름 넣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리 없이 충전하는 전기자동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평생을 자동차만 고치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무서운 변화입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카센터에 갔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엔진오일도 갈고 각종 필터도 바꾸고 점화 플러그 같은 소모품도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이런 주기적인 관리가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의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기에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엔진 자체가 없으니 엔진 오일이 필요 없고 배기가스를 내뿜는 배기구도 당연히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부품 개수가 무려 30% 이상 적다고 합니다. 고장이 날 부품 자체가 줄어드니 정비소를 찾을 일도 그만큼 줄어드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감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고장이 나도 어지간한 동네 카센터에서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의 기술이거든요. 수백 볼트가 넘는 고전압이 흐르는 배터리와 복잡한 전자, 제어 시스템은 기존의 기술로는 접근조차 위험합니다. 전기차를 제대로 진단하고 수리하려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전용 진단 장비와 특수 공구, 그리고 고전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교육 이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생 렌치와 스패너만 잡고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해오신 우리 동네 사장님들께서 갑자기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장비를 들이고 머리 아픈 컴퓨터와 전기 회로도를 새로 공부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건 마치 평생 한식만 만들어 온 요리사에게 갑자기 내일부터 프랑스 요리 코스를 만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기업,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욕심도 한몫합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나 모터 같은 것들은 아예 자신들의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니면 부품을 구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수리 이익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겠다는 속셈인 거죠. 이러니 동네 카센터는 전기차 시대에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한 연구기관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운영 중인 개인 자동차 정비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자동차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정비 기술자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게 단순히 정비소 사장님들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던 카센터가 사라지면 우리는 간단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거나 전구 하나를 갈기 위해서도 저 멀리 있는 대형 공식 서비스 센터까지 예약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수리비, 즉 공임은 훨씬 비싸질 것이고
간단한 수리에도 며칠씩 차를 맡겨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누군가의 평생 일터를 소리 없이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신 성실목욕탕 박만수 어르신이나 영철정밀인쇄 사장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많이들 속상하고 또 불안하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두 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시진 마십시오. 이런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선 성실 목욕탕의 박 어르신처럼 폐업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 드는 돈이 더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정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잡한 세금 문제나 부동산 같은 걸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전문가 상담부터 가게 철거비까지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구하거나 빚을 조정하는 것까지 도와줘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작정 버티는 게 성실한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이 말하길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빨리 출구를 찾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즉 망하는 것도 내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잘 망하도록 도와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등을 밀어주는 제도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가게를 정리했거나 혹은 지금 하는 일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시대에 정비 일감이 뚝 끊긴 사장님이나 인터넷 쇼핑에 밀려서 가게에 손님이 없는 분들처럼 내가 평생 해온 기술만으로는 먹고 살기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배움 카드라는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한 사람당 300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 내연기관차만 고치셨던 분은 전기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은 인터넷 쇼핑몰 만들고 홍보하는 법 같은 걸 배우실 수 있는 거죠. 특히 중장년내일센터라는 곳에 찾아가시면 40살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의 경력을 어떻게 설계할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뭘 받아야 할지 아주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디지털, 그러니까 컴퓨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단순히 다시 취직하는 걸 넘어서 변화된 세상에서 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우는 걸 넘어 내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이 북카페를 차리겠다는 걸 말리고 새로운 길을 제안했던 공무원 출신 김철민 어르신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험 많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사무실 공간부터 교육,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원해줍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창업 못지않게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한 시니어 창업의 성공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다만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차근차근 창업을 준비하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대가 변하면서 성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우물만 깊게 파는 것이 성실이었다면 이제는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자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바로 그 새로운 성실을 실천하려는 모든 분들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문을 꼭 한번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흘린 땀방울이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버틴 세월이 집을 지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는 훈장이었고
깊어진 주름은 살아낸 역사의 증표였습니다. 길의 끝이라 서러워 마십시오. 집이 낡았다 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땀은 결코 마르지 않고 새로운 땅을 적시어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 뵌 성실 목욕탕의 박만수 어르신, 그리고 영철정밀인쇄 사장님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목욕탕의 뜨거운 열기가 이제는 버거운 짐이 되고, 기름 냄새밴 손으로 밤낮 없이 돌리던 인쇄의 기계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어찌 남의 일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의 얼굴에 서린 깊은 고뇌와 무력감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평생 오직 성실 하나로 버텨왔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고 무심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반면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아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공무원 출신 김철민 어르신의 지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분의 삶이 달랐던 것은 결코 성실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목욕탕 물을 데우던 그 성실함과 인쇄소 사장님이 기계를 돌리던 그 성실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다만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실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실이었다면 이제는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잠시 둑을 허물고 새로운 물길을 터주는 용기, 그리고 메마른 땅에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 기꺼이 낯선 농기구를 손에 잡는 열린 마음이 새로운 시대의 성실이 된 것입니다.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 혹시 지금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일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져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차마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삼키고 계십니까?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희망 리턴 패키지, 국민내일 배움 카드, 그리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같은 제도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당신의 성실했던 지난날에 보내는 존경의 표시이며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경험과 연륜은 그 어떤 젊음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 귀한 자산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아줄 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깊은 주름 속에 새겨진 지혜와 연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 등불로 자신의 앞길을 환하게 비출 때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부디 용기를 내어 가까운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 문을 여는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시작으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니라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떠오르는 여명의 비침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어르신들의 빛나는 두 번째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내가 잘 걸어온 게 맞나 뒤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내 몸 하나 부수대라 일하며 쌓아 올린 삶인데 요즘 들려오는 세상 소식에 마음이 어지럽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 저만큼 번다더라 하는 말들이 마치 나만 뒤처진 것 같았던 기분이 들게 하고 때로는 지난 세월의 고생이 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세상이 말하는 평균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귀한 인생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9사람이 땀 흘려 거둔 결실과 단 한 사람의 거대한 행운을 섞어버리면 대부분의 성실한 삶은 보잘것없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손때 묻은 낡은 가방 안에는 아직도 빛바랜 사원증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평생의 청춘을 바친 일터의 문을 열어주던 저에겐 훈장과도 같았던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달아빠진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어보면 삑 소리와 함께 굳건히 열리던 그 쇠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제 앞에서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51살의 어느 쌀쌀한 가을날 제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후배의 떨리는 목소리 위로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섰을 때, 여보, 괜찮아요? 조심스레 건네는 아내의 물음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의 온기마저 서늘하게 느껴졌고 가족들의 말없는 걱정이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들은 묵묵히 밥만 먹었고 딸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말했지요. 아빠, 새로 찍을 이력서 사진은 꼭 환하게 웃으면서 찍어요. 애써 감추려는 가족들의 깊은 시름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켠 휴대폰 속 뉴스 제목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 400만 원 시대.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어째서 나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억울한 마음에 혼자 가만히 셈을 해보았습니다. 9사람이 땀 흘려 300만 원을 벌어도 단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3천만 원을 벌면 평균은 570만 원이 되는 것이 세상의 셈법이더군요. 그 허망한 숫자 앞에서 제가 지켜온 삶의 가치들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먼지 쌓인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얇아지는 장고처럼 제 마음도 바닥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아이들 용돈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들이 마치 배 밑바닥에 난 작은 구멍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생을 입었던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파트 시설관리팀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경비실 옆 작은 공간에서 저보다 한참은 젊어 보이는 팀장이 물었습니다. 오래 일하셨던데 야간 순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힘주어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어쩐지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덜 벌게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제 마음속에선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오던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입금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예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였지만 이상하게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어느 날 밤,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가슴팍에 매달린 낡은 사원증 대신 이제는 김민준, 석자가 적힌 작은 명찰이 바람에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어린 신입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장님, 순찰 도실 시간입니다. 웃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이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야 할 계단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제 두 발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물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늘어만 가는 병원비 고지서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제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아내는 달아빠진 행주를 몇 번이고 빨았었고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 버스 2정거장쯤은 그냥 걸어 다닙니다. 이것까지 줄여야 해? 그럼 지금은 아껴야지.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서로에게 노를 저으라며 상처를 주고 있었을까요? 어느 주말 저녁,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가 술 기운을 빌려 물었습니다. 너 요즘은 얼마나 버냐?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아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빠, 제가 영상 만드는 거 배웠는데 아빠 인생 이야기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얼음장 같던 제 마음이 뜨끈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사원증을 가만히 눕혀두었습니다. 제 지난 세월을 지우지는 않되
더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을 펼쳐 앞으로의 계획을 한자 한자 눌렀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삶의 습관들을 적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늘 보기, 일주일에 한 번 아내 손잡고 산책하기, 세상이 정해놓은 평균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고 나만의 행복이라는 세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제 삶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사원증 대신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가 들려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의 남은 절반은 바로 그 온기로 제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2시 반, 지하 1층 기계실 앞에 서서 손전등을 켭니다. 팬이 도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파이프 위에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맺혔다 사라집니다. 순찰 동선의 마지막 코너를 돌자 우편함 위에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야간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203호. 서툰 필체가 어딘가 덜컹거리지만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 제 심장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제 손끝의 작은 불빛으로 조금은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와 종이컵 커피를 뽑아 들고 딸아이가 준 삼각대를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셀프 영상을 몇 번이고 찍었다 지우길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눈빛이 흔들려서 말들이 자꾸 엉켰습니다. 결국 가장 단순한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쉰둘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비교를 멈추고 나를 시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손에 땀이 맺혀 있던 걸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 식빵과 딸기잼을 꺼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영상 올렸어. 아마 별 반응은 없을 거야. 아내는 말없이 제 커피잔 밑에 작은 봉투를 밀어놓더군요.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 월급 탔을 때 이 돈으로 케이크 사왔잖아. 그때 당신 눈빛을 나는 아직 기억해. 우리 다시 그 눈빛으로 살자. 그 지폐에는 오래된 접힌 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을 펴는 동안 제 등허리에서 무언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영상에 첫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도 67세에 경비 시작했어요. 평균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했는데 오늘 덕분에 숨이 좀 놓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한 줄이 어쩐지 구급약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야간 순찰이 끝나면 20분씩 책상에 앉았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교재를 펼쳐 표시펜으로 단권화하고 모르는 용어 옆에는 작은 메모를 달았습니다. 지식이 돈이 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 주더군요. 물론 집 안의 파도는 한 번에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컴퓨터가 너무 느려 발표 영상 편집해야 하는데. 순간 제 입에서 거칠게 튀어나온 말. 지금 이때에 그게 우선이야? 말끝이 가시를 드러내는 순간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뒤 문틈으로 새어나온 침묵이 집안을 오래 떠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저는 노트를 들고 조용히 아이 방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우선의 순서를 우리 같이 정하자. 그날 우리는 우리 집만의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비교 금지 월 3만 원 희망통장 자동이체, 주 1회 가족 산책, 학업 건강 관계 최우선. 네 줄의 원칙이 벽에 붙었습니다. 글씨는 제각각이었지만 방향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동네 복지관의 중장년 상담 창구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제 말을 오래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경력 전환이 처음엔 자존심을 건드리죠. 그래도 선생님, 지금의 명찰이 선생님을 작게 만들진 않아요. 그 명찰을 다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요. 소개받은 교육과정 목록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전기안전 실무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일정표를 챙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우리의 수입이야. 돈뿐 아니라 마음까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 동기들의 단톡방에 모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망설였지만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연봉과 보너스 이야기가 공기 중에 기름처럼 번졌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툭 던졌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얼마 받냐? 예전 같으면 허겁지겁 화제를 돌렸을 겁니다. 그날은 잔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숫자보다 시간으로 봤지. 새벽 하늘, 딸과의 편집 시간, 아내랑 걷는 강변, 그리고 야간 근무 끝나고 마시는 커피. 꽤 후에 잠깐의 정적 뒤에 누군가가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의 화살이 허공에서 힘을 잃어 떨어지는 소리가 제 안에서 분명히 났습니다. 퇴근길, 저는 오래 묵혀둔 양복 2벌을 들고 나눔 상자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내 하얀 봉투에 넣고 짧게 적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놓아주자. 봉투를 닫고 뚜껑을 덮는 순간 어깨가 스스로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날 밤 영상 댓글에 새로운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선생님,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도 집안 기준표 만들었답니다. 화면 밝기를 낮추는데도 글자들이 오래 빛났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야간 순찰 중에 902호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무전이 들어왔고 저는 앞치마를 메고 계셨던 경비 아저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혈압을 재고 따뜻한 물수건을 이마에 얹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놓치지. 그래도 사람은 사람 손으로 살아나. 그 말이 이상하게 제 손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키는 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밤이라는 걸요. 자격증 시험날, 낡은 점퍼 주머니에 딸이 끼워준 젤리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험 잘 보고 틀려도 괜찮아 딸 올림. 시험지를 뒤집는 순간 손이 덜 떨렸습니다. 결과는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아슬아슬. 그런데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과 순위 대신 어제보다 한 줄 더 이해한 회로가 제게 남았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복지관 앞 가게에서 호떡을 샀습니다. 아내는 속이 뜨거워서 조심해 하며 반을 갈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달고 뜨거운 설탕의 끈기가 입천장에 닿아 퍼질 때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달콤함은 누군가와 반을 나눌 때 비로소 제맛이 난다는 걸. 그날 밤 삼각대를 창가에 세우고 다시 녹화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의 불빛을 배경으로 손전등을 끄고 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의 불빛과 내 불빛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빛도 누군가의 밤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가 켤 수 있는 불부터 켭시다. 업로드하고 난 다음 저는 명찰을 벗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촉감이 신기했습니다. 이건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책임질 얼굴이라는 뜻이겠지요. 며칠 뒤 딸과 저는 휴일 낮에 공원 벤치에 앉아 다음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아빠, 구독자분 사연 인터뷰 어때요? 우리 또래 자녀들 이야기랑도 연결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대신 한 가지 약속.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속도로 듣고 이해하고 필요하면 손을 잡아준다.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에 제가 첫 월급으로 사왔던 케이크의 촛불처럼 흔들리며 그러나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여전히 기계실과 복도를 걷습니다. 손전등을 비출 때마다 저 멀리서 작은 반사판이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이 가끔 제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을 저는 이제 인용구가 아니라 생활로 압니다.
평균이 말하는 세상 대신 내가 만들어가는 평균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오늘은 3번 웃고, 2번 고마워하고, 1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내일은 4번 웃고, 3번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 그게 우리 집의 평균입니다. 집 현관을 열면 딸이 붙여둔 종이가 아직도 반짝입니다. 하루에 1번 하늘 보기, 일주일에 1번 산책, 월 3만 원 희망통장 비교 금지.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명령 완료. 그리고 서랍 속 봉투를 1번 더 만져봅니다. 수고했다. 이제 놓아주자. 과거는 그 봉투 안에 잠들어 있고, 현재는 내 손전등 불빛처럼 앞을 비추며, 미래는 부엌 식탁 위 작은 저금통에 동전이 쌓이듯 차곡차곡 자라납니다. 오늘도 저는 문을 엽니다. 쇠문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통하는 문을요. 제 작은 불빛이 누군가의 밤길을 30초라도 덜 외롭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삼각대 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평균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켜집니다. 우리 각자의 속도로. 그러나 함께.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전기포트가 조용히 끓어오르면 저는 창문을 조금 엽니다. 선선한 공기가 거실을 스치고 오래 써서 모서리가 반들반들해진 가죽 가계부를 식탁 위에 펼치죠. 고무줄을 푸는 소리가 툭 하고 나면 오늘도 제 하루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66, 이름은 한서정입니다. 남편과 결혼 40년을 넘겼고 2 아이는 독립했어요. 제 손엔 늘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볼펜, 계산기, 그리고 우리 집 평균이라고 적힌 얇은 종이 1장. 저도 한때는 남들처럼 흔들렸습니다. 뉴스에서 평균 월급 400만 원이란 말이 들릴 때마다 우리 집 통장 잔고와 남의 평균을 겹쳐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상추값을 고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추 한 단에도 집집마다 다른 쓰임새가 있듯 돈도 우리 집의 사정으로 써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남의 숫자 대신 우리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세 바구니 원칙.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부터 우리는 돈을 3바구니에 나눴습니다. 살림 바구니 먹고 사는 비용, 비상 바구니 병원 수리 실직 대비, 꿈 바구니 여행 배움. 남편이 퇴직할 즈음 비상 바구니엔 6개월치 생활비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꿈 바구니엔 저의 오랜 소망 바느질 교실 열기를 위한 소액의 씨앗돈이 모여 있었죠. 둘째, 집다운 집. 우리는 큰 평형 대신 관리 쉬운 소형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비, 겨울 난방비, 각종 수리비. 집은 커질수록 돈도 같이 부풀어 오른다는 걸 저는 주부의 손으로 배웠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 2개를 놓고 우리 키울 만큼만 키우자고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로 저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한 도움은 주되 보증은 절대 서지 않기. 생활비는 주지 않아도 기술과 시간은 늘 내어주기.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제 가계부를 펴서 함께 목록을 줄이고 다음 달에 채울 방법을 같이 찾았습니다. 대신 제가 병원에 갈 때면 아이들은 제 시간을 채워줬습니다. 엄마, 검사 날엔 내가 모실게. 돈 대신 서로의 시간을 주고받는 합의. 우리 가족의 작은 헌법이었죠. 넷째,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은 동네 언덕길 걷기로 묶어두었습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눈 오면 목도리 두르고, 아플 때 쓰려던 돈의 절반은 아프지 않기 위해 썼습니다. 운동화는 낡을수록 편안해지고, 저는 그 밑창에 저희 부부의 미래가 덧댐되는 걸 느꼈습니다. 다섯째, 배움의 명함. 저는 쉰을 넘기고 자격증 하나를 더 땄습니다. 손바느질 강사 과정. 돈을 벌겠다는 계산보다는 노년의 하루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게 먼저였거든요. 복지관에서 봉사로 시작한 작은 수업은 지금도 일주일에 1번씩 열립니다. 회비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참가자들과 한 끼 반찬 레시피를 서로 나눕니다.
제 노후의 수입은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 냄새로도 채워진달까요? 이렇게 쓰니 여러분은 그래도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 하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작년 봄 남편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입원했어요. 그때 저는 가계부의 비상바구니에서 돈을 꺼내며 손이 덜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쓸 자리를 미리 정해둔 돈은 나갈 때도 품위가 있었거든요. 병실 창가에 앉아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꿈 바구니는 비워도 돼. 대신 우리가 살아난 뒤 다시 채우면 되잖아.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표정 의지와 안도가 섞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끔은 유혹도 있었죠. 친구가 요즘 수익률 좋다며 고위험 투자를 권했을 때 저는 고무줄을 탁 하고 튕기며 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 평균을 지킬래. 저 고무줄 소리는 저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경보음이자 안심 신호였습니다. 남들은 계단을 2칸씩 뛰어오르는 것 같아도 저는 1칸씩, 그러나 매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 벽에 붙여둔 우리 집 평균표의 하루를 체크합니다. 웃음 3번, 감사 2번, 산책 30분, 지출 기록 1회, 연락 1통. 숫자는 작아도 꾸준함의 모양은 큽니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에 산책을 못하고 어느 날은 아이와 통화가 길어져 지출 기록이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살짝 더 채워 넣습니다. 평균은 남이 정해준 기준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드는 리듬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동네 성당 옆 봉원에는 토요일이면 작은 벼룩시장이 섭니다. 그곳에서 저는 바느질 교실 친구들과 손수 만든 앞치마와 파우치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거 김치 담글 때 입으세요. 받아드는 손마다 사연이 달라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내 손이 느려서 김치 국물이 자꾸 흘러 하고 웃으셨고, 맞벌이 부부는 아이 미술가운으로 쓰면 되겠다 며 고마워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노후의 풍요는 통장 숫자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손의 넉넉함에서 온다는 것을요. 밤, TV에서 또다시 평균 월급이 흘러나올 때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죽 가계부의 맨 앞장에 쓰인 다짐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비교 대신 기록으로 산다. 기대 대신 습관으로 채운다. 불안 대신 준비로 나아간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제 노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반복의 총합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전세 올랐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지금 이만큼이야. 대신 다음 주말에 같이 집을 더 찾아보자. 이사 비용은 엄마 시간이랑 발품으로 도울게. 딸아이는 한숨 갔던 숨을 내뱉고 웃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답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안에서 미안함 대신 단단함이 남았습니다. 사랑은 무한정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나누는 것이라는 걸 저는 제 노후의 첫 장에서부터 배워왔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가계부의 고무줄을 다시 묶습니다. 툭 소리가 작게 울리고 저녁 찻잔에서 김이 오릅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식탁 귀퉁이를 부드럽게 비춥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합니다. 남의 평균이 아니라 우리 집의 평균으로 사는 법. 그 법을 지키다 보니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삶이란 결국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꿈꾸는 일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앞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 새 바구니가 진짜 위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제가 바느질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의 밤을 어떻게 덜 외롭게 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심장협착 소견을 받았을 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와 약물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 바구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고무줄을 풀 때 나는 익숙한 툭 소리처럼 제 마음도 묘하게 안정되더군요. 돈을 쓸 자리를 미리 정해두니 막상 꺼낼 때는 불안보다 준비해두었다는 자부심이 먼저였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여보,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 아껴왔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촉감이 촘촘히 꿰맨 바느질 자국처럼 단단히 제 삶을 이어주었습니다.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장바구니 물가가 한 달 새 몇만 원이나 더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사과 한 봉지를 들고 계산하려다 예전 같으면 그냥 사자 했을 물건들을 한참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냉장고 앞에 붙여 둔 우리 집 평균표를 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지출 기록 1회. 저는 장보기를 끝낸 날마다 영수증을 붙여놓고 아내이자 엄마의 책임이 아닌 우리 가족의 합의로 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불평보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딸은 직접 반찬을 만들며 엄마, 된장국은 제가 할게요. 라고 했고 아들은 배달 알바를 하며 이번 달 교통비는 내가 낼게. 라며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가족 모두가 평균을 함께 지킨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바느질 교실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에 나오는 70대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서정 씨, 지난번 앞치마 아직도 잘 쓰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사위한테 줄 파우치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바늘을 꿰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천 조각들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작은 힘이 되는 순간, 그것은 통장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동료들과 함께 노후의 외로움은 손끝에서 풀린다는 말을 몸소 느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값이 또 올랐어요. 저희 부부가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돼요.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지요. 엄마가 당장 큰 돈은 못 줘. 대신 이번 주말에 같이 발품 팔아서 더 나은 전셋집을 찾아보자. 실제로 우리는 토요일 하루 종일 발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부동산을 돌며 집을 봤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김밥 한 줄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보다 시간이 더 큰 힘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돈뿐 아니라 함께 써주는 시간이라는 걸요. 남편이 퇴원한 후 우리는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자꾸 멈추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저보다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평균이지. 하루에 30분 함께 걷는 이 시간, 평균 월급, 평균 연금보다 훨씬 값진 우리 집의 평균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바느질 교실은 이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슬픔을 견디려 오고 어떤 이는 손자에게 줄 앞치마를 만들며 미소 짓습니다. 저는 수업을 마칠 때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느질로 꿰매는 건 천 조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멍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온기로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의 행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키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차원증을 붙잡고 과거에 매달렸던 날들도 있었지만 저는 고무줄로 묶인 가계부와 바느질 교실,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비교 대신 감사, 불안 대신 준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남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숫자가 말해주는 평균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평균을 세워보세요. 저는 오늘도 작은 바늘 하나로 제 삶을 꿰매며 그 평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평균 월급 400만 원 시대라는 말, 과연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약 27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절반의 사람들은 이보다 적게 벌고 있다는 뜻이지요.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봐야 현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570만 원 수준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290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려 2배 가까운 차이. 그러니 대부분이
속한 중소기업 현실에서는 평균 월급 400만 원이라는 수치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를 웃돌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명 중 1명 가까이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물가 압박까지 더해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7%였는데 수치만 보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감은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식료품, 외식, 의료비 같은 노년층 필수 지출 품목은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노인 가구의 소비 중 40% 이상이 건강 관련 지출에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령층이 돈을 벌 기회는 줄어드는데 꼭 필요한 지출은 오히려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4년 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매달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급액 평균은 약 62만 원 수준이었고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30만 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최소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은 들어간다는 통계청의 노인가계 지출 자료를 떠올려 보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요. 해외와 비교해 봐도 한국의 노후 소득 대체율은 낮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연금 제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평균 31%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치인 62%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국제 비교로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현실도 고령층에게 불리합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근로조건 역시 불안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노년층 재취업은 주로 단기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며 이는 가계 소득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체감하는 삶의 질은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매년 조사하는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를 보면 60대 이후 계층의 행복지수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 집단은 상대적 만족도가 높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우울감, 고립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외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이 주관한 Health and Retirement Study 2022에서는 경제적 준비가 충분한 노인의 경우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돈과 행복이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정이 확보되어야 삶의 만족도 역시 유지된다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세대 간 부양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세대 간 부양 실태와 인식 조사 2023에 따르면 50대와 60대 부모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녀 세대가 부모 부양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은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낀 세대 문제를 보여줍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자녀까지 도와야 하는 50대, 60대가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지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46%였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비 비중은 인구 비중의 2배를 훌쩍 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앞으로 2035년이 되면 고령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히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건강 비용의 급증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통계가 분명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내외 통계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노후를 둘러싼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중위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고령층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부양 부담까지 겹치며 우리의 노후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선 행복한 노후를 꿈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계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통계가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평균 월급 4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바라보며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지탱해 줄 제도와 정책, 그리고 생활 속의 작은 대안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국내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령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거나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절벽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고용센터에서는 40대부터 60대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기업이 중장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80만 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합니다. 저임금 단기 일자리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경비시설관리뿐 아니라 행정, 상담, 돌봄 같은 분야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고령층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해 갑자기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정에 간호사 생활지원사를 신속히 파견하고 있고 부산시는 오시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재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며 광주광역시는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공영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매년 수천 개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들은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의료 돌봄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를 동네 단위로 묶어 제공합니다. 덕분에 노인이 병원 요양원 집 사이를 전전하지 않고 한 지역 내에서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또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노인이 일정 기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현금 급여 또는 서비스 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돌봄을 택할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런 해외의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한국에서 단순히 병원 진료비 지원을 넘어서 지역 단위의 통합 돌봄 체계와 가족 돌봄 보상이 병행된다면 고령층의 삶은 한결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노후의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공적 안전망과 지역 공동체의 연결망이 강화될 때 비로소 해법이 열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지금 생활비가 모자라 힘들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고용센터, 복지관을 먼저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작은 실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계부에 우리 집 평균을 적어보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건강 프로그램을 찾아 등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남들과 비교에 뒤처졌다는 자책에서 벗어나 제도와 제도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순간 우리의 노후는 숫자가 아닌 관계와 준비로 단단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가 담긴 빛바랜 사원증이 들려있고 또 다른 손에는 내일의 작은 등불을 밝히려는 듯 꼬깃꼬깃한 가계부가 들려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간 날들에 대한 미련으로 눈시울을 적시고 또 하나는 다가올 날들에 대한 소박한 희망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는 같았을지언정 마음이 향하는 길이 달랐기에
노년에 마주한 삶의 풍경 또한 이토록 달랐던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인생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밀려난 그날 이후 지나간 날들의 영광에 갇혀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묶어두었습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가슴을 치고 남들의 소식에 자신을 비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젊은 날부터 삶의 지혜를 놓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로 고무줄로 묶인 낡은 가계부를 매일 밤 펼쳐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랑하는 가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삶의 마지막 풍경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갈림길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지나간 영광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계획을 세울 것인가, 남들이 말하는 평균을 부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만의 행복을 지켜낼 것인가. 그 작은 마음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빛깔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네 인생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이 넘고 60을 지나 70을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아침은 밝아옵니다.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원망하며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희망이라도 손수 가꾸며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텅 빈 손을 보며 한숨 지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는 시간의 소중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더는 혼자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정부와 이웃들이 마련해 둔 제도들은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손을 뻗으면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어줍니다. 동네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는 작은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소박한 열정,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손 내밀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비교의 그늘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불안감에 마음을 내어주지도 지나간 일에 후회하며 잠 못 이루지도 마십시오. 누군가는 낡은 사원증을 붙잡고 눈물 흘렸지만 누군가는 낡은 가계부를 펼치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어느 길로 발걸음을 옮길지 스스로 정할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평균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내 삶의 온기를 스스로 지켜나가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나의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행복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주하신 선생님,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은 아직 마지막 장을 덮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풍경을 서러운 눈물에서 감사한 미소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부디 선생님의 남은 날들이 더 이상 초라한 하루가 아닌 소박한 기쁨과 잔잔한 감사가 가득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 잘 살아왔노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평생 일만 하며 살다 보면 내 삶엔 언제 여유가 올까? 최근 뉴스 보셨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고 감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외라면 조금 더 여유로울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낯선 땅에서 불안과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60대 부부도 집을 팔고 필리핀 세부로 이민을 갔다가 물가 싸서 좋다던 그곳에서 전기세와 물값, 교육비에 허덕이며 다시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 합니다. 물가가 싸다던 해외, 정작 살아보면 한국보다 더 비싼 항목이 수두룩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여전히 나도 한번 떠나볼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집값, 교육비, 층간소음,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찾으러 갔다가 더 큰 불안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은퇴하면 좀 쉬자. 여보, 이제 우리 인생 한번 살아보자. 62세 정혜수 씨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다. 매일 새벽 6시에 나가 밤 9시에 돌아오는 생활. 회사와 집 밖에 몰랐던 인생이었다. 그렇게 35년을 버텼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혜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숨 쉬자. 퇴직금은 약 1억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파트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빼면 손에 남는 건 6천만 원 남짓이었다. 아내는 말했다. 이 돈으로는 한국에서 오래 못 버텨. 물가가 너무 올라서. 뉴스에서도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들려왔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준 한 영상이 혜수 씨의 눈을 붙잡았다. 한국인 부부, 은퇴 후 세부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사는 법. 바닷가 풍경, 망고 주스, 여유로운 미소. 그 화면은 현실보다 꿈처럼 따뜻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아볼까? 아내는 처음엔 웃어넘겼다. 무슨 소리야? 당신 영어도 못하잖아. 하지만 며칠 뒤 은행 통장을 보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국에서 버티는 게 더 무서워. 그들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돈 중 절반을 환전해 필리핀 세부행 비행기를 탔다. 첫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자유였다.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따뜻했다. 혜수 씨는 마치 다시 30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라프라프 시티 근처의 빌리지 주택을 임대했다. 방 3개, 거실 하나, 부엌은 작지만 밝았다. 월세는 1000페소 환율로 계산해 약 100만 원 수준. 여기면 되겠네. 서울 반값이잖아. 아내는 웃으며 짐을 풀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다 있는 집. 그런데 첫날 밤 에어컨에서 쌩쌩한 바람과 함께 끼익거리는 쇳소리가 울렸다. 이거 좀 낡았네. 그래도 시원하잖아. 참자. 그들은 그렇게 웃으며 잠들었다. 하지만 한 달 뒤 첫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순간 둘 다 말을 잃었다. 30만 원이 넘네? 이게 어떻게 싸다는 거야? 필리핀은 덥지만 전기가 비쌌다. 낮엔 에어컨을 꺼도 밤엔 더워서 도저히 잘 수 없었다. 결국 둘은 선풍기로 버텼고 새벽엔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다. 냉장고 위에는 녹슨 부엌 수전이 반짝였다. 처음엔 그 녹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말없이 말했다. 이 녹슨 수도꼭지, 우리 인생 같아.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고 있었나 봐. 그 말에 혜수 씨는 대꾸하지 못했다. 둘은 매일 저녁 동네 슈퍼 앞에서 만난 한국 교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다들 다시 한국 가고 싶어 해요. 왜요? 물가 싸다면서요? 싸긴 한데 이상하게 돈이 자꾸 새요. 병원비, 전기세, 정수기 물값. 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고혈압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었다. 여보, 여기 병원비 얼마나 하는지 알아봤어? 한국보다 싸대. 보험은? 그건 안 돼. 외국인은 자비래. 그날 밤 혜수 씨는 몰래 침대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은 돈, 월세, 생활비, 약값. 1년 버티면 끝이었다. 게다가 큰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동생 대학 등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혜수 씨는 숨이 막혔다. 지금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다. 아버지, 나중에 한국 돌아오시면 연락 주세요. 뚝, 통화가 끊겼다. 그날 이후 부부는 대화가 줄었다. 아내는 매일 창문 앞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이곳에 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우리도 언젠가 적응하겠지. 혜수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피로로 가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 작은 불편함들이 쌓였다. 정수기 물이 자주 끊기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다. 벽은 습기로 검게 변했고 바닥 타일 틈에 곰팡이가 피어났다. 밤이면 개 짖는 소리와 모기 소리가 섞여 잠들기 어려웠다. 여보, 이 소리 좀 들어봐. 하루 종일 시끄러워. 괜찮아. 서울보단 조용하지.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친절했던 교민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 터진 거 들으셨어요? 그분, 거기 다녀오신 거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밤, 혜수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여보, 세상에 쉬운 게 없네. 여유로운 나라라더니 더 무섭잖아. 그날 새벽,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녹슨 수도꼭지를 바라봤다. 물 한 줄기가 천천히 떨어졌다. 우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한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버틸 자신도 없었다. 그날 이후 혜수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깼다. 습기가 잔뜩 찬 공기 속에서 낡은 선풍기만 덜컥거리며 돌아갔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에서는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졌다. 이 습기, 언제쯤 마를까? 그가 중얼거리자 옆에서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한국 돌아가고 싶어.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전세 보증금은 이미 세부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됐고 남은 예금도 몇백만 원뿐이었다. 지금 돌아가면 우린 어디서 살아? 그래도 여긴 너무 불안해. 요즘 뉴스 봤잖아. 며칠 전 한국 언론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부부 소식이 연일 보도됐다. 그 사건은 혜수 씨 부부의 마음속 두려움을 자극했다. 이곳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밤마다 창문 잠금을 확인하고 문고리에 자물쇠를 하나 더 걸었다. 우리 이제 어디까지 온 걸까?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다. 전기요금은 오르고 정수기 물통 교체비도 배로 뛰었다. 아내는 시장에서 사온 채소를 하루에 한 번씩 삶아두었다. 이제 김치도 아껴 먹어야겠다. 혜수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선 자책이 솟구쳤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였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둘째 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에서 손주가 해맑게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유치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날이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아내는 화면을 붙잡고 웃었다. 할미가 꼭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통화를 끊자마자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거짓말해야 해? 혜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한교민 모임에 참석했다. 다들 겉으론 밝았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다. 요즘 다들 힘들지요? 전기도 비싸고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래도 버텨야죠. 한국 돌아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대화가 혜수 씨의 마음에 박혔다. 그래, 다들 나처럼 버티고 있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부엌에 앉았다. 조용한 어둠 속, 녹슨 수도꼭지 아래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텅 빈 소리 같네. 우리 인생도 이제 다 떨어졌나. 아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우리 다시 한국 가요. 돈은 없어도 우리 애들 얼굴 보면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쥐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부부는 세부 공항으로 향했다. 짐이라곤 낡은 캐리어 2개뿐이었다. 출국장 앞에서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 수도꼭지 꼭 기억해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는지도. 그 말에 혜수 씨는 작게 웃었다. 그래, 다시는 현실을 피하려고 도망치진 말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차가웠지만 낯익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던 한국의 회색 도시가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다. 아들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그 말에 혜수 씨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지금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도 보일러도 낡았지만 새벽마다 들려오는 김치찌개 냄새가 좋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녹슨 수도꼭지 대신 싱크대 위에는 새 은색 수전이 달려 있었다. 그 물줄기를 바라보며 혜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네. 밤이 깊어갈수록 그가 떠나왔던 세부의 바다는 멀어졌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건 가족의 온기와 현실의 무게였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행복은 먼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옆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화면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누군가도 조용히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나라도 이 나이라면 나도 그럴 것 같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4세 이정우 씨. 그는 평생을 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젊을 땐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안정적이었다. 퇴직식 날 직원들이 건넨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후회 없는 길을 걸었어. 그는 매달 23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누군가에겐 작은 돈이었지만 그에겐 충분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큰 변화보다 작은 행복을 선택했다. 아내와 함께 30평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용인의 외곽 마을로 내려왔다. 대출이 없는 소형 주택, 마당에는 햇살이 드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이정우 씨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흙을 만졌다. 여보, 흙 냄새 좋다. 이게 진짜 사는 냄새지. 아내는 미소로 답했다. 그는 동창들이 퇴직 후 창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다. 나도 저럴 땐 불안했어. 그래도 안정이 최고야. 그의 말투에는 여유가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은 퇴직금을 모아 치킨집을 차렸고 또 한 명은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했다. 하지만 몇 년 후 모두가 고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는 오르고 건강은 무너지고 그는 뉴스에서 보던 해외 이민 실패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느꼈다. 이정우 씨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아내와 아침 운동을 하고 텃밭에 물을 주고 근처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으며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오후엔 마을회관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말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는 거야. 하지만 그의 삶에도 한때 불안은 있었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일하던 때처럼 보고서나 전화가 없으니 하루가 허전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글쎄, 뭐랄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때 그는 지역복지관에 놓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공무원 출신답게 서류 정리나 안내 일을 맡았다.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좋네. 그는 다시 삶의 리듬을 찾았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면 마음이 편안했다. 그 상추로 저녁 밥상을 차리면 아내가 말했다. 이게 바로 당신이 키운 행복이에요. 그는 경제적인 여유보다 생활의 질을 택했다. 아파트 대신 주택을 선택한 이유도 단순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하늘을 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말렸다. 나이 들어서 왜 시골로 가? 병원도 멀고 불편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불편함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이정우 씨 부부는 지출을 철저히 관리했다. 연금 230만 원 중 절반은 생활비, 30만 원은 적금, 20만 원은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따로 뒀다. 남는 돈은 여행 대신 소소한 행복에 썼다. 동네 찻집에서 차 한 잔, 시장에서 만난 노점 할머니와의 대화. 그는 그렇게 돈보다 관계를 쌓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 아내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퇴원 후 재활치료를 하며 그는 다시 불안해졌다.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불안감이 커질수록 그는 더 철저해졌다. 보험을 다시 정비하고 유언장도 작성했다. 하지만 그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노후 생활 계획 노트를 썼다. 식비, 공과금, 건강관리, 취미, 인간관계까지 모든 걸 기록했다. 이건 돈보다 우리 마음의 지도야. 그는 웃었다. 어느 봄날 그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직원은 연금 자동이체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 연금 통장 잘못 관리해서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젠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이 있는 거야. 그날 오후 햇살이 마당을 비췄다. 텃밭에는 초록빛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아내가 그를 불렀다. 여보, 저 상추 보세요. 어제보다 훨씬 커졌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욕심을 버리니까 천천히 자라네요. 그의 손끝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이제 불안이 아니라 감사를 심고 있었다. 퇴직금을 잃지 않았고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속도를 지킨 사람. 그가 바로 지금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해 여름, 용인에는 유난히 비가 많았다. 며칠 동안 내린 비로 텃밭은 흙탕물에 잠겼고 상추 잎은 다 쓰러졌다. 아내는 창문 너머를 보며 말했다. 여보, 다 망가졌네요. 이정우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에게 그 텃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노후의 자존심이었다. 괜찮아. 다시 심으면 되지. 그는 빗속으로 나가 장화를 신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손에 묻은 흙이 미끄러졌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며칠 뒤 텃밭의 흙은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 그는 젖은 손으로 씨앗을 심으며 말했다. 인생도 그래. 망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그의 등을 닦아줬다.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다들 은퇴 후 무너진다고 하던데 당신은 더 단단해졌네요. 그는 웃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노후는 돈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가을이 되자 텃밭은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가 자라났다. 이웃들과 나누며 웃음이 많아졌다. 아저씨, 상추 맛있어요. 고맙다. 많이 먹어라. 그는 예전 직장에서 받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마을 사람들에게서 매일 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고요하게만 오지 않았다. 그해 겨울, 아내의 병이 재발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는 예상보다 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의료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 다행히 준비해둔 돈이 있네.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거잖아. 그는 병실 창문을 닦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 걱정하지 마요. 우린 이미 계획이 있었잖아요.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다. 퇴원 후 그는 직접 아내의 재활을 도왔다.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고 천천히 함께 걸었다. 손을 잡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인도를 따라 길게 늘어졌다. 여보, 당신 손 따뜻하네요. 이제야 여유롭게 잡을 수 있네. 그 말 속에는 40년 부부의 세월이 녹아 있었다. 재활이 끝난 그해 봄, 부부는 함께 텃밭에 섰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이정우 씨의 손끝에서 흙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 흙 냄새 참 좋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왔다. 이 선생님, 혹시 마을 노인회에 나가보시겠어요? 다들 당신처럼 활력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도움이 된다면야 영광이죠. 그는 마을 노인회에서 회계와 기록을 맡았다. 수십 년의 행정 경험이 빛을 발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금, 지역 축제 예산 등을 꼼꼼히 정리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정우 어르신이 오시고 나서 마을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들은 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시간은 흘러 2025년 봄, 그의 집 작은 정원에는 노랗게 핀 유채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는 텃밭 옆 평상에 앉아 손자와 딸기를 나눠 먹고 있었다.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그는 웃었다. 할아버지가 키운 거야. 우리 집은 슈퍼가 아니라 정원에서 사는 집이거든. 모두가 웃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노랗게 핀 유채꽃이 흔들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은퇴야. 이정우 씨는 여전히 연금으로 살아간다. 매달 230만 원,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그는 말한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하루는 소박하지만 단단했다. 아침엔 텃밭, 낮엔 봉사활동, 저녁엔 아내와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신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어떤 날은 혼자 동네 도서관을 찾는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같다. 아내가 웃을 때 그게 나의 월급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이정우 씨의 집은 조용히 빛났다. 흙냄새와 차향기, 그리고 오래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끝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다. 행복은요, 욕심을 줄이는 순간 저절로 자라요. 마치 이 텃밭처럼요. 그의 텃밭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이정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내가 지은 건 상추 몇 포기뿐이지만 잘한 건 웃음이었네. 그는 더 이상 해외의 따뜻한 바다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의 바다는 이제 마당의 흙 위에 있었다. 흙은 말랐다가도 다시 촉촉해지고 계절이 바뀌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신념이었다. 이정우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그는 거창한 성공도 큰 재산도 없지만 매일 아침 자신이 심은 상추에 물을 주며 속삭인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60대, 70대 시청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여러분, 이제 현실을 숫자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정우 씨처럼 작지만 안정된 삶을 지키는 사람과 정혜수 씨처럼 불안한 꿈을 줬다.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 그 차이는 결국 데이터가 말해주는 노후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전체 고령층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5%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생계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심심해서 일한다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노후의 불안은 소득 구조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98만 원, 하지만 실제 평균 소득은 13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매달 60만 원 이상의 적자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체 고령층 중 절반 이상이 자녀나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떤가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현재 전체 수급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64만 원,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사람조차 약 102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의 노후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국민연금에 더해 개인연금, 퇴직연금, 적금을 통해 복수의 안전망을 만들어 두지만 누군가는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한 채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격차는 60대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38.9%로 주요 선진국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노후 생활비 격차는 무려 5배 가까이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은퇴 이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산다는 공식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해외 이민의 환상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은퇴 후 해외 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가가 싸서, 날씨가 좋아서,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하지만 실제로 떠난 사람들의 60% 이상이 3년 이내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 생활비, 언어 장벽, 외로움이었습니다. 해외의 낮은 물가는 환율과 수입이 없는 노년층에게 결코 낮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노년층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소득보다 사회적 관계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연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 대화할 사람, 함께 밥 먹을 사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지가 진짜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 정혜수 씨와 이정우 씨를 완벽히 설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고 건강 수명은 평균 4년 이상 더 길었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있는 노후보다 사람이 있는 노후가 건강과 정신의 안정 모두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평균 순자산 감소율은 연 3%대. 하지만 근로 없이 저축만 사용하는 가구의 자산 감소율은 2배 이상 높은 7%대로 나타났습니다. 즉, 완전한 은퇴보다 일정 수준의 사회활동이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자산을 2배 이상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덜 쓰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회와 연결돼 있을 때 소비는 더 신중해지고 삶의 의미가 커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후엔 소득보다 건강과 가족 관계가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15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가족과 단절된 노인의 행복지수는 100만 원 이하를 받는 노인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돈은 행복의 전제 조건일 뿐 완성은 관계가 만든다는 결론입니다. 이 모든 통계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노후의 진짜 격차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방향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혜수 씨처럼 단기적 탈출구로 해외를 선택한 사람은 결국 구조적 불안을 만났고, 이정우 씨처럼 연금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현실을 다진 사람은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60대, 70대의 대부분이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 노후의 불안은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앞선 이야기 속 정혜수 씨처럼 무계획한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정우 씨처럼 현실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들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노후 안정 지원 정책부터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시군구에서는 고령층 생활안정 종합계획을 통해 기초연금, 근로공공형 일자리, 주거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40만 원 수준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단독 가구 고령자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의료비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집니다. 또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광역시는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 안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 매니저 사업을 통해 1인 노인을 직접 방문해 건강, 식사, 약 복용을 점검하고, 부산시는 50대, 60대 신중년 전환 지원센터를 만들어 재취업과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생이모 작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자 대상의 재교육, 창업 멘토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더 내면 향후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SA 통합계좌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노후 자산관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 50대, 60대 시민들에게 실제 투자 실습과 절세 전략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층을 위한 매입임대형 공공실버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 약 7,000세대 이상이 운영 중이며, 이 주택은 보건소와 복지관과 연계되어 의료,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자 단독 가구의 화장실, 문턱, 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도 활발히 시행 중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안전한 생활 기반을 다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돌봄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최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병원 퇴원 후에도 노인이 혼자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기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130여 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전국 확대가 목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시군은 노인 맞춤형 방문 재활 서비스, 치매 안심마을 등을 병행 운영하면서 노인이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해외로 조금 돌려볼까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의 정책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의 고령자 중 80% 이상이 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의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민 자원봉사 포인트 제도는 노인이 봉사활동을 하면 일정 포인트를 쌓아 식사 배달, 교통 서비스, 병원 동행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덕분에 일본의 고령층 자원봉사 참여율은 50%를 넘어섰고 사회적 고립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1995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법제화해 모든 국민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가족이 직접 돌봄을 할 경우에도 정부가 현금 급여를 지원하며 돌봄 전문 인력은 국가가 인증하고 지방정부가 고용합니다. 그 결과 독일의 고령자 중 70% 이상이 가정 기반 돌봄을 유지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 대비 10%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접목해 의사 진료와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결국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공동 책임지는 구조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100세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 일자리, 건강관리, 주거복지, 문화교육을 한 곳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은퇴 후 커뮤니티, 밤 사업을 만들어 퇴직자들이 공동 텃밭을 가꾸며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결국 핵심은 국가의 제도와 개인의 선택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안전망을 만들지만 그 위에 삶의 방향을 세우는 건 우리 자신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 점검, 개인연금 세액공제 활용, 지자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참여, 사회공헌 일자리 신청. 이 모든 게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폭풍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계절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뀌는 정혜수 씨의 길을 피하고 꾸준한 준비로 삶을 다져온 이정우 씨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인생의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비추지만 그 빛을 품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욕심으로 그늘을 만들고 또 어떤 이는 감사로 빛을 더 깊게 새긴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두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정혜수 씨, 평생이라며 모은 퇴직금 1억 원을 들고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며 낯선 땅으로 떠났던 남자. 그곳에서 그가 만난 건 자유가 아니라 고독과 후회였습니다. 전기세 한 장, 물값 한 통 앞에서 무너진 그의 일상은 결국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죠. 반면 이정우 씨는 같은 나이였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찾는 행복 대신 가까운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갔죠. 퇴직금 대신 시간의 가치를 믿었고 돈보다 관계를 지켰습니다. 텃밭의 흙을 만지며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그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외로움 대신 온기가 있었고 불안 대신 평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인생의 거울 같습니다. 우리가 젊을 땐 다들 정혜수 씨처럼 꿈꾸죠. 더 좋은 집, 더 따뜻한 나라, 더 많은 돈. 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정우 씨처럼 나를 지켜주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과 온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나요? 계획 없이 떠나려는 길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다듬어가는 길인가요? 행복은 크고 대단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밥상에 감사할 줄 알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늦었어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행복은 인생의 초반이 아니라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색은 지금부터 다시 칠할 수 있습니다. 연금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노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마음을 돌보고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는 것, 그리고 내일을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지키는 힘입니다. 정혜수 씨가 남긴 건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후회였지만 이정우 씨가 남긴 건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하다는 미소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닮을지는 지금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노후란 삶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완성되는 시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피는 꽃입니다. 그 꽃은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의 작은 창문, 밥 짓는 냄새가 퍼지는 부엌, 함께 웃는 가족의 얼굴 속에 이미 피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은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따뜻한 계절로 남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시처럼 아름답게 완성되길 바랍니다.